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사이에 벌어진 수임료 다툼이 이제는 법조계 비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제도 중 핵심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일 무전 유죄, 무죄가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 더 나아가 청와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은 직무 정지가 됐네요. 예. 네. 어제 브라질 상원, 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는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찬성 55표, 반대 22표였죠. 이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 집권당과 연정을 펼쳐왔던 이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됐는데요. 예. 이 집권당인 좌파 노동자당은 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쿠데타의 주역이라면서 야당 역할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다고 그러죠. 예. 네. 거리에서는 또 탄핵 찬반 시위가 아주 격렬히 좀 맞붙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브라질 전국 좀 혼돈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예. 리우 올림픽을 이제 겨우 3달 좀 앞둔 상태 아닙니까? 예. 세계 이목이 브라질 전국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은 189일 동안 계속된다고 될 수 있다고 하죠. 이 최종적으로는 상원의 제작 3분의 2인 54명의 이제 찬성이 나오면은 이 탄핵안 가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카 바이러스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여기 참 이거 공사도 안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죠? 네. 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정부와 여야 관계의 향방을 가늠짓는 중요한 회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박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강조한 협치 가능성이 이제 시험되기도 합니다. 오늘 회동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국정과 여야 협조 관계의 순항 여부, 좀 방향이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무슨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그렇죠. 힘들고요. 예. 대략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거나 이렇게 예.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 나올 수 있겠느냐인데, 이제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민주화운동보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곡 재청 여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 등 이 야권이 제기한 이제 쟁점과 이 정부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합의나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정진석 비대위로 가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 안팎에서 너무 안이한 대응, 친박 유죄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거센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 비박 지금 공동 책임론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정진석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 일단 그 친박계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가소로운 이야기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죠. 예. 또 그 친박의 그 지도급 인사는 그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까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 친박과 비박 다 책임이 있다는 양책임론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예. 들고 나왔는데요. 함께 책임을 느끼고 그 다시 일어서자는 그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좀 불만인 모양인데요. 이 신문 기사라는 게 모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기자 때 해보니까 팩트는 그 60%도 안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주에서 당선자 워크숍 가졌죠? 네, 광주에서의 그 전패가 이제 그만큼 아팠다는 이야기도 들 수 있겠는데요. 어제 그 워크숍 그 대담에 참석한 광주 인사 5인, 이 더민주의 그 호남 패배 원인에 대해서 호남의 만년 지역 여당의 오만 무능 불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좀 내놓았고요. 예. 이 더민주의 그 총선 결과는 이 불로소득이라는 그 혹평도 나왔습니다. 이 당선자들 밤늦게까지 이어진 워크숍에서 민생을 주도하는 그 정책 정당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그 청년 일자리, 전월세 대책 등 그 4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첫 세비 그러니까 5월 30일과 3일 이틀치죠. 이 66만 5천 원을 그 악성 채권 소각에 내놓기로 했다고 하죠. 예. 뭐 돈 내놓는 거는 좋아요. 돈 내는 거 좋은데 앞으로도 좀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돈 내는 것보다는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뭐 중요하겠죠. 특권 내려놓겠다 하면 특권도 좀 내려놓고 예. 그리고 뭐 아유 참. 자,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방을 차지했네요. 네, 안철수 이제 그 상임 공동대표 등 그 국민의당 지도부 경기 연천군의 그 28사단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안보 정당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죠. 예. 이 김성식 그 정책위 의장은 복지 개선과 적정 부담의 합의 도출을 위한 이 3당 특별 정책 협의 기구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야당, 안보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 구축과 함께 그동안 그 야당 쪽의 그 보편 복지 주장과 정부 여당의 그 선별 복지 주장을 절충한 이제 그 제3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중부담 중복지 정책을 이제 표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 실험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 그 경기도의회 그 도정 질문 답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이 도의원이 겸직하는 그 지방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그 내각제 도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남경필 도지사의 그 내각제 운영 방안 이렇습니다. 이 부지사와 이제 실국장 사이에 지방장관을 두겠다는 건데요. 예. 도의원이 이제 일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 지방장관은 이제 그 명예직 무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도의원의 그 공무원 겸직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방안이고요. 예. 도의에 지금 11개 그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을 맡는 이제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0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10명의 지방장관직을 두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하네요. 예. 뭐 이것도 좋죠. 장관직 뭐 필요하다면 두는 것도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각제 운영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도지사 자체도 내각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 자리도 내각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이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당의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전임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분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예.
자, 이 지금 새누리당이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 손살에 치고 있다고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도 이름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죠? 예, 그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만일 그 부탁이 오면 하시겠어요? 뭐 글쎄요, 뭐 그만큼 여당이 새누리당이 위기란 것이겠죠. 사실 뭐 알다시피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제2당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의 대반란이라고 감히 진단을 합니다.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혁명적인 초유의 일이죠. 냉량해 보면 뭐 민심은 저 아래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정치권은 공행결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불거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모두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당이 자만하니까 내린 호된 질책인 만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여기에 기초한 대대적인 혁신이 있다면 국민들은 뭐 그래도 용서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친박의 문제라고 보세요? 비박의 문제라고 보세요?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냉정히 보면 그런 계파 갈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그 원인을 제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새누리당의 자만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고 그 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비판이 아주 뜨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은 그러면 뭐 다 져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책임에 그 무한하니까 현장에 있던 뭐 그런 분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이것을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한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책임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지금 확실히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비대위나 관리형 비대위나 뭐 혁신 비대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국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질책을 가했으니까 제대로 정신 차려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은 국민의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겠나. 새누리당도 절대절명의 국민적인 그 명령을 좀 받아서 그야말로 혁신의 모습으로 다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책임은 당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라는 거는 당 지도부, 그때 당시 지도부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 비박,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비박이나 친박을 초월한 당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뭐 일일이 뭐 언론에서도 열거했듯이 이건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보고 위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혁신위하고 비대위가 투트랙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혁신위원회의 혁신 이런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기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혁신안이 국민적 그런 수용의 범위를 수준에서 본다면은 감히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정책이 나온다면은 국민들은 그것을 지킬 것이고 또 그런 거부할 명분이 없고 또 그런 상황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안에 꼭 담겨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혁신안에 대한 문제는 절대 당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나 보수를 대대적으로 좀 보수해야 되는 수고의 모습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확실히 바꿔서 이를 정책적으로 새누리당 정당의 색깔을
좀 당당하게 국민께 주장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중앙당의 비대화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조와 가 지금 너무 중앙 집권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시대나 창조경제 시대에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여론이 수렴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야 이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인재 영입 문제인데 인재도 지금 새누리당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문턱을 확 낮춰서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혁신안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무소속 복당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갖고 당이 지금 이 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실리문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의 정체성과 또 당의 혁신안이 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수준으로 나왔을 때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전당대회 전에는 복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은 또 시간을 갖고 혁신위에서 그 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은 새누리당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다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혁신위에서 또 공개 또는 토론이 돼서 어느 정도 합당한 안이 나오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그 의원들 중에서도 정체성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하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은 이 공당이라는 것이 입당하고 탈당하고 이런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인 사익하고는 좀 다르고 또 국민적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당이 오랜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그 개인의 어떤 집단의 이익하고는 다르게 좀 당이 보는 선명한 그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권 대권 분리 문제인데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근데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좀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도 체제에 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정치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사실은 어떤 경우는 코미디 프로에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것을 갖고 운영의 묘를 좀 더 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새누리당 규정의 대권에 나서면 1년 6개월 전에 당권을 내놔야 돼. 이런 문제도 조금 너무 길지 않느냐 시간이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제 이정현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늦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냥 7월 달에 계속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시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 전에 새누리당이 혁신과 비대위의 결정이 정말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국민들에게 접근이 돼서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세게 이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걸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계가 한 발 물러서 있어라. 동의하십니까?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제 계파를 초월해서 이제는 나라의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호되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질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보고 그런 통합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가 당 내부에서 진솔하게 논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관용 경북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야,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예, 오늘 금요일 아침이죠. 7시 38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출근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지대로는 과천 방면 트럭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LG전다 하위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 사고 위험이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방면 사당역에서 이수 교차로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과천 방면 경문고교 앞부터 이수역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성산로 독립문 쪽으로 사천교부터 연시 세브란스 병원 앞쪽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의대 방면은 원효대교 방면 대방 지하차도에서 한양아파트 앞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대림 삼거리 쪽으로 원효대교 남단부터 여의교 북단 쪽으로도 차간격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 밖에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폭탄맛, 불짬뽕, 매운 치킨.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혀가 얼얼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이런 매운맛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가 좀 단맛에 빠졌는데 이제 매운맛으로 이게 바뀌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운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는 건지 맛 컬럼니스트시죠? 황교익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맛 정말 요새 많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온통 맵습니다. 그 외식업소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지 시켜놓고 보면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냥 벌겋죠. 메인 메뉴도 벌겋고. 아니 근데 뻘겋다고 매운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고춧가루가 다 들어가면 맵죠. 그 강도의 차이만 있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매운맛을 찾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예. 근데 멕시코나 스페인 같은 나라도 매운맛 많이 먹죠, 그죠? 칠리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하면. 많이 먹죠. 예.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매운 음식들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운 음식을 먹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런 나라에서는 보통 고추를 통으로 쓰거나 좀 덩어리 고추로 이렇게 해서 그 음식에서 그 매운맛이 포인트로 작용하게끔 쓰죠. 근데 우리는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음식 전체로 이렇게 매운맛을 싼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매운 음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일상으로 항상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음식 중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은 모든 것이 매워진다는 게 문제가 있죠. 뭐 떡볶이, 라면, 짬뽕, 뭐 각종 찜들 뭐 이런 거 보면 예. 거의 다 이렇게 매워졌다라는 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황컬럼니스트께서 보실 때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음식이 매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점점 더 매워지죠. 점점 더 매워진다. 네, 고추가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라고 그렇죠. 기록으로 예, 남기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옛날에는 백김치였대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초기에는 너무 매우니까 독초로 여기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 이후에 들어온 지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 그때부터 이제 고추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 조리서에서는 고추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에 소금을 구하기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고추가 대체가 되거든요. 예. 고추는 그 안에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미생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부패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도 부패 방지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소금이 조금 귀해지면서 그 대체물로 고추를 이제 넣기 시작을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기록들을 보면 그 한국 음식, 일본 음식에 비해서 좀 맵다는 이런 묘사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배워진 것은 아니고요. 분단 한국 전쟁 이후에 1960년대 무렵에 상업농이라는 그러니까 한 농지에 한 작물만 심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상업농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때 고추 재배량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추를 많이 고추 시장에 서고 고추가 돈이 된다는 이런 이제 농작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게 60년대거든요. 예. 그래서 60년대도 뭐 고추장 산업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매우지는 강도로 보자 그러면 60년대 이후의 지점이 훨씬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6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매워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본격적으로. 점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산업화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업화 시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경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산업화 과정은 그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매운맛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운 것은 통증이거든요. 맛이 아니라 고추를 눈에 부벼도 이렇게 맵죠. 손에 만져도 맵고요. 통각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그 표정을 보면 매워 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에 밀어 넣습니다. 심한 사람은 욕까지 하죠. 이렇게 매운 것을 고통을 호소하면서 밀어 넣는 이유는 그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뇌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너무 통증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머리에서 엔돌핀이 터지고요. 아드레날린이 터지고 합니다. 운동 심하게 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죠. 몸에 오히려 그 심한 운동은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운해지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엔돌핀이 터져주는 거죠. 기분 좋은 일을 해도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은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운동을 하고 연애를 하고 뭐 산책을 하고 하는 이런 여유로운 행동으로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싸게 여유가 없으니까 밥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그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더 본격적으로 크게 번지는 것은 1980년대 오히려 그 이후라고 보거든요. 매운맛에 웬만큼 중독되고 난 다음에는
그 매운 음식이 한국인이 마땅히 먹어야 되는 그런 매운 음식을 먹어야만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듯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해댔죠. 매운 것을 먹는 남자는 한국 남자는 매운 것을 먹어야 된다. 한국인은 매운맛을 원래 좋아해 하는 이런 그 광고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런 착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매운 정도가 강도가 너무 심해요. 거의 뭐 입에 하나 집어 넣으면 그냥 얼얼해서 속이 그냥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매운 맛들의 음식을 두고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마땅히 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인 듯이 이렇게 포장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매운맛을 찾던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60년대 지나고 80년대부터 이제 보다 또 본격적으로 맛이 매워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한민족사 전체로 보자 그러면 이 매운맛에 대한 것은 한 100년 정도, 최근 100년 정도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매운 음식을 원래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착각들을 하는 거군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매운 거를 먹는다. 그렇죠. 아니 요새 이름도 살벌한 게 많아요. 뭐 응급실 떡볶이도 있고 이게 떡볶이 먹다 응급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음식 관련된 기자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먹고 이제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통각이니까 그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심한 자극을 주고 이게 자극을 주니까 몸이 상할 리가 없겠죠. 그 캡사이신 맵다는 것은 고추의 캡사이신인데 그 캡사이신을 제대로 느끼려고 그러면 시위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최루탄 말씀하시죠? 최고의 그 주성분이 그 캡사이신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입에 들어오는 거 외에 매우니까 매운 음식은 입에서 그냥 빨리빨리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위점막도 혀나 입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연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자극적인 게 위에 쌓이는데 그게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하고 매운맛 찾는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